네, 이제 날씨도 굉장히 싸늘해진 것을 느껴지죠. 얼마 전에 절기상으로도 이제 입동이 지났다고 하는 걸 보면 짧은 가을이 벌써 이제 저물어가고 성큼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11월 이제 초지만은 중순이면은 굉장히 쌀쌀해질 것 같고 이제 곧 12월이 되면 정말 이제 겨울에 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여러분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주차를 맞아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서브에 한번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주차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교재상으로 보면 이제 철학의 향기라는 그 여러분 자료실에 있는 교재 중에서 보면은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세 가지 절을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는 계몽의 두 가지 의미를 다룹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성의 두 의미와 연결고리가 있는 계몽에 관한 두 가지. 그래서 시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17, 8세기 시대의 그 계몽, 즉 과학 기술이 발달한 그 또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낙관적이고 또 과학기술을 통한 인류의 진보를 확신했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과학지상주의의 계몽의 의미와 그 시대적 의미에서의 계몽의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칸트의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에서 보여지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계몽 또는 비판적인 또 성찰적 의미에서의 이제 계몽이라는 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대적인 개념하고 또는 비판적인 또는 성찰적인 의미에서의 계몽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그 과학기술적인 합리성과 연결고리가 있다면 이 2절에서 보면 그 합리성의 두 의미와 연결해서 보자면 이제 두 번째 의미에서의 그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성찰과 관련된 그 개념의 그 계몽은 아무래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의미의 그 합리성 개념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해가 달고 해푼다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그 이성의 개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합리성의 의미.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만한 참된 계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그 현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도 이러한 성찰의 내용은 매우 시적절할 수도 있겠다. 지금 2, 300년 전에 지금 계몽시대, 17, 8세기의 그 계몽시대에만 이런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인 21세기에도 이런 오늘날 계몽의 의미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사실 오늘날도 이제 과학기술을 통한 낙관적인 어떤 그 희망들이 많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근데 이럴수록 사실 오늘날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병의 문제, 도덕적인 우리 사회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사이코패스라든지 지능 범죄들의 증가를 봤을 때 반드시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이다 라고 한다면 비판이나 성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계몽의 방향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겠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성이다, 또는 합리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오늘날 정말 합리성의 의미, 바람직한 우리가 추구돼야 할 합리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큰 주제는 이제 레미제라블이죠. 그래서 영화 또는 뮤지컬이죠.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여러분이 이제 무료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유튜브에 뮤지컬 레미제라블 치면은 그 한글 자막까지 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유의를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제 이번 주의 과제하고도 연결되고 또 다음 주 12주차의 과제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12주차에는 이제 우리가 철학사로 치면은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이제 복습을 좀 잠깐 하려고 하는 고중세 철학을 다뤘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다음 주에는 이제 사실 근대 철학을 다루려고 하는데 철학사에서 이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이제 데카르트하고 계몽 시대를 대표하는 데카르트하고 과학기술주의를 또 대표하는 또 칸트 우리가 이 과학기술 문명을 또 성찰하면서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이 칸트 철학을 또 대비시켜서 살펴보면서 이
또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낭만주의가 열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이상주의라고 하는 철학들, 피스테 쉘링, 헤겔, 쇼펜하우 이런 철학자들은 사실 독일 낭만주의에 분류하는데, 이 독일 낭만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또 독일 이상주의 또는 독일 관념론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이것이 사실 칸트로부터 출발해서 과학기술 문명, 이 계몽주의 시대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좀 더 전인격적인 인간성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문화도 도덕성을 배제한 이런 과학기술의 합리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 정신 문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져왔기 때문에 도덕성, 종교, 예술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인류의 정신 문명을 깊이 성찰한 이 독일의 그 시대의 철학을 우리가 독일 낭만주의 또는 독일 이상주의, 독일 관념론이라고도 부르죠,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 이제 칸트 철학이기 때문에 낭만주의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계몽 시대를 완성하면서 낭만주의를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하고 칸트를 비교해 보는 이런 과제를 다음 시간에 낼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그 자베르와 장발장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이걸 한번 그들의 그 대표적인 노래, 장발장 같은 경우는 후에마이라는 노래가 있죠, 뮤지컬에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고백하면서 어떤 결단에 이르고 있죠. I am 24601. 나는 지금 시장이자 사장으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 약자를 내가 희생시켜도 될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후에 용서를 받고 촛대를 훔친 다음 용서를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는데, 내가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도 살고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 양심상 약자가 나 대신 희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죄수 번호 24601 24601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자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물론 다시 또 도주를 하지만은 꼬제들을 구한답시고, 그러나 아무튼 그것이 원래 의미는 이제 자기 양심의 고백인 것이고,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이행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서 이제 결국 이런 자백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인데,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문제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하고 물론 연결고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첫 번째, 그래서 장발장이 자백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계몽이나 합리성의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을 때, 과학 기술적인 합리성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합리성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장발장이 그러면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질문하고도 연결해서 후에마이라는 이제 노래를 통해서 장발장이 자기 의식이 나타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인간관이라고 할까, 그의 세계관, 그의 철학이 말하자면 이 노래를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잘 요약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이라든지 그 성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책 못지않게 이 장발장의 후에마이라는 이 노래가 장발장식의 이제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데카르트도 성찰이라는 책을 써서 자기의 성찰 내용을 정리했지만은, 그러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의심한 후에 도달하게 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 의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한 나는 생각하고 있는 존재고, 이런 생각하는 존재인 한은 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게 데카르트의 제일 명제잖아요.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첫 번째 확실한 주장. 그게 바로 그의 명제가, 나는 의심하고 있다면 나는 생각하고 있고, 생각한다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컴퓨터로 보시면. 근데 이런 데카르트의 명제하고 칸트의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라고 하든가, 모든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라 라는, 모든 사람을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으로도 대하라, 이제 이런 간주해라라고 하는 이 칸트의 도덕적인 명제, 이것이 칸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명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칸트의 양심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도덕의 원리라는 제일 명제하고, 데카르트의 내가 의심하고 생각하는 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의 사유의 공리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제일 원리하고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앞에 말한 합리성의 두 가지 의미, 어떤 냉철한 과학기술적인 사고, 이론적이고 그런 그
과학적인 명료성을 추구해 나가는 합리성, 그런 이성하고 칸트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타인의 인격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나의 인격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런 이성 또는 이런 합리성.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의 합리성하고 데카르트나 칸트의 이 제1의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기의식에 도달하고 있는 명료성을 중시하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슨, 나는 생각하고 존재한다. 그리고 칸트의 모든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칸트의 도덕적인 원리라고 하는 이체의 원리. 이게 어찌 보면 그애들의 철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미제라블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잠깐 우리가 서두에서 조금 복습을 하려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보충을 하려고 했냐면 어떤 학생의 과제를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좀 틀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플라톤과 무관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플라톤이 그리스의 철학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 그림에 보듯이 왼쪽에 그림에. 근데 이 소크라테스도 여기 나오고 가운데 보면은 이제 플라톤이 대머리고 손을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고 그 왼쪽에 이제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이 손을 펼치고 있다고 해야겠죠. 거꾸로 보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머리도 이렇게 다 있고 머리카락도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사실은 그 왼쪽에 보면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쯤 돼 보면은 사실 또 대머리로 벗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쯤 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자세히 보면 이제 대머리가 벗겨져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누구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여기 군인이죠.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뭐랄까 이 머리에 이런 철모 같은 걸 쓰고 있는 이런 고대 시대 병사 군인이죠. 장교인데 자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철학자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플라톤이나 이런 소크라테스하고 무관하다라고 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답으로.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정확하게 지금 헬레니즘이라는 것과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서로 연결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은 잠깐 이걸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헬레니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라이즘이라는 큰 주제로 보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실 우리가 헤브라이즘은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문명의 크게 두 줄기를 우리가 보통 두 기둥이자 줄기를 우리가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헬레니즘의 어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헬레나라고 하는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명한 그 그리스 최고의 미인이죠. 서양의 최고 미인을 고르라고 이제 헬레나고 동양에서는 양귀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흑인 아프리카 계통에서는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얘기하죠. 그래서 백인으로서는 헬레나가 최고의 미인이고 황인종에서는 뭐 그죠? 양귀비 뭐 등등 물론 중국에서 여러 사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이집트에서는 이제 클레오파트라인데 사실 오늘날 미인의 표준이 어떻게 보면 백인 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헬레나가 모든 미녀의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나가는 그 성형외과에 보면 뭐 코를 오똑하다고 피부는 백옥 같고 뭐 이런 모든 표현들이 사실 헬레나에 적용되는 원래 묘사죠. 그래서 헬레나라는 말이나 이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동일한 어원을 갖는데 사실 그 뜻은 헬렌이라는 것이 이제 그 태양과 같이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 그리스 민족이 자기들의 그 민족적인 자부심.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일본이 일장기를 뭐 태양처럼 빛난다고 하는 우길기 있죠. 우길승천기 해가지고 뭐 태양처럼 이렇게 빛이 나게 그려놓는 일장기를 그죠. 가운데가 빨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듯이 사실 또 우리나라도 뭐 박혁거세라든지 뭐 단군 시조를 굉장히 또 신격화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듯이 사실 그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그리스 민족이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자기들이야말로 태양처럼 빛나는 민족이다. 최고로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와 대비되는 말이 이제 바바리안 그러니까 아주 야만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수학적인
이런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수학이라는 게 사실 피타고라스에서 처음 수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해되기 시작했으니까 수학의 뿌리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고 또 그리스 문화고 또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처음 논리적인 형식 논리라든지 이런 논리학이 개발이 됐거든요. 논리적 사고가 철학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이지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성 그런 이성이라는 것은 헬레니즘에서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줄 알고 그리스 말을 쓸 줄 알고 수학이나 논리적 사고를 할 줄 그렇게 아는 사람만이 이제 헬레니즘에 해당할 수 있는 그 헬레나에 해당하는 정말 빛난 그런 존재들이고 태양처럼 그 이외의 인간들은 이제 야만인이다. 그 그리스 말을 모르고 논리적인 사고도 할 줄 모르고 수학적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죠. 그 야만인이라고 짐승과 같은 인간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야만족들을 이제 아주 무시하고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백인의 우월성과 유색인종들에 대한 무시가 사실 어찌 보면 헬레니즘으로부터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서구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자기 민족의 자국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매우 그 국수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민족 찬양과 연결되는 언어고 말들이고 표현이고 그에 반해서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문화나 유대인들의 사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유태인들을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라는 말은 원래 유대라는 그들의 국가 이름이 그죠? 그 유대라는 말에서 왔겠지만 그리고 또 그 민족의 대표자인 유다라는 그들의 그 유명한 그들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사람의 이름에서 왔으니까 유대인이라든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뭐 비하적인 말은 아닌데 사실 헤브라이즘이란 말은 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뭐 그리스라든지 로마나 이런 그 말하자면 그 저기를 비하시켜서 부르는 타 민족들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시켜서 부른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사실 헤브라이즘의 원이 되는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예와도 같은 그런 어떤 비천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는 말이었고 그래서 그 헤브라이즘은 사실 굉장히 그 비천한 의미를 가져요. 비속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헬레니즘은 자기 민족이 스스로를 그리스 민족이 스스로를 찬양하는 의미였고 헤브라이즘은 그러니까 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하시켜서 부른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오늘날 왜냐면 이게 서양 문명이 또 뿌리로 간주되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이 물론 또 뿌리면서 그리스도교가 또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서양 문화의 아주 밑거름인데 그 중세 천년의 그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헤브라이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왔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을 서양의 모든 역사가라든지 서양의 학자들이 자기들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이제 일컬으면서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이 이제 세계적인 언어가 됐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어원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나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비하적인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의 문화라고도 봐야 되겠죠. 이 의미가 아무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서양 문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교하고 그리스 철학이 서양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거라고도 볼 수 있듯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들의 철학은 가치관을 통해서 잘 반영될 테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치관을 규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해요. 하나는 정의라는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예를 들면 정의의 기준이 뭐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서 프로타고라스와 그 제자의 재판을 하나 예를 들어보고 헬레니즘에서는 헤브라이즘에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가장 위대한 또 정말 지혜로운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 이걸 한번 비교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와 제자도 재판을 했고 솔로몬도 이제 두 여인 A와 B라는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의 내용과 그 성격이 뭔가를 보면은 그들이 판결하는 기준이 또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두 문화의 특징
가치관이 비교될 수 있겠다. 정의관이 비교될 수 있겠고, 그죠? 정의 비교. 그죠? 우선 이제 그 정의의 판단, 정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아까 프로타고라스 제자를 먼저 우리가 돌아보면 프로타고라스는 그 사실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 중에 하나죠. 만물의 척도,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상대적인 개인을 의미했기 때문에 상대주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 철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프로타고라스의 그 재판을 우리가 예, 지금 아까 프로타고라스하고 제자의 재판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프로타고라스와 제자의 이 재판의 예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소피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가장 유명한 웅변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논변술을 돈을 받고 가르쳤던 유명한 이제 뭐 학원 강사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치면 네, 뭐 수능 아주 뭐 논술 강사 아주 강남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아주 인류 탑 클래스의 강사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가 개발한 논변술 내지는 이런 논증에서 승리하는 논쟁에서 승리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딜레마 논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형식 논리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딜레마 논증이라는 방식을 프로타고라스가 개발했는데 뭐 이것을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이면 B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딜레마 논법을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형식을 A 또는 B이다. 그런데 A이면 C이고 B이면 C이다. 따라서 항상 C이다. 이게 이제 그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논증을 하는 것이 이제 딜레마 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과 관련해서 그걸 딜레마 논증 형식으로 바꿔주면 이런 거예요. 원래 프로타고라스가 이런 그 딜레마 논법 같은 것을 가르쳐서 논쟁에서 이기도록 이제 돈을 받고 가르쳤는데 어떤 시골에서 온 제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논쟁에서 이기게 되면 갚겠다. 수강료를 그때 가서 내겠다고 하면서 먼저 배웠어요. 프로타고라스에게 이 딜레마 논쟁 방식을 배우고 졸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프로타고라스가 볼 때 한 10년이 거의 가까워졌는데 이제 거의 10년이면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만료다라고 생각하면 10년이 다 다가왔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이 제자를. 그래서 제자가 수강료를 내도록 수강료 청구 소송을 낸 것이죠. 그러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이 재판에 이제 나가서 재판정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하기를 어떻게 주장했냐면 나는 이 재판에서 이기거나 또는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천되죠. 그런데 만일 내가 이긴다면 재판에서 이긴다면 나는 판결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내가 만일 재판에서 진다면 그래도 나는 수강료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사실 계약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제자가 자기가 수강료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재판에서 진다는 얘기는 프로타고라스가 진다는 얘기는 그 제자가 이겼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기거나 지거나 지면서 그래서 재판에서 내가 졌다는 것은 제자가 이겼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재판에서 이기면 자기가 수강료를 내겠다고 했으니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기든 지든 반드시 수강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었어요. 딜레마 논법에 의해서 주장한 것이죠. 그러자 제자도 그럼 제가 이제 반대 논증을 하겠습니다. 반론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제자 스스로 나도 이제 딜레마 논법을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딜레마 논법에 의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하면서 저도 이 경우 지금 재판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에 해당하는 이기는 경우에는 나도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내가 이겼다는 것은 저 수강료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이니까 프로타고라스에 따라서 제자는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B 내가 재판에서 진다는 경우 제가 재판에서 진다면 저는 계약에 의해서 계약할 때 제가 돈이 없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내고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안 내겠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재판에서 지면 계약에 따라서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A든 B든 즉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저는 수강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는 발박을 한 것이죠.
프리옵션, 자, 둘 다 각자 A이거나 B이거나 밖에 없는데, 즉, 재판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경우밖에 없는데, 각자 다 주장하는 것은 프로타고라스든 그 제자든 다 딜레마 논쟁에 의해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쟁이거든요. 논리적인 형식에 있어서. 그래서 둘 다 타당하게, 형식적으로는 아주 정당하고 타당하게 주장하기를 A 경우든 B 경우든 수강료를 한 사람은 받게 돼 있고, 한 사람은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모순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둘 다 타당한 논증에 의해서 이 주장이 성립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누구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죠. 형식적으로 다 정당한 주장이고, 뭐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 그 계약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나 또 판결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 그 자체가 뭐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 사실적인 내용도 없어요. 이럴 경우 우리가 논리학에서 보통 논증의 두 가지를 검토할 때 하나는 형식적인 정당성, 또 하나는 내용적인 건전성을 보거든요. 내용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데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도 정당하고 내용적으로도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건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밸리드하고 사운드한 논증이기 때문에 둘 다 서로 근데 내용은 모순이란 말이죠. 서로 주장은 모순인데 결론은 모순이지만 사실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 완벽한 논증들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다. 즉,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런 형식적인 올바름, 정당성이나 형식적인 그 밸리드함,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내용적인 사실과 부합의 여부를 따지는 이런 내용적인 건전성, 정합성. 자,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어떤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판단이, 그 기준이. 자, 그래서 이런 판단이 과학적인 합리성에 의해서는 둘 중에 누구에게도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300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이 재판은 판결이 없습니다. 예, 판결을 재판장에서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준이 왜냐하면 과학적인 합리성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헬레니즘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것을 과학적인 합리성에 의해서는 둘 다 만족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된 주장이지만 둘 중에 누구에게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과학적인 이성, 인간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을 대표하는 정의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솔로몬의 재판을 예를 들면,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뭐 왼쪽에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 또 오른쪽에 어머니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두 A, B라고 할까요? 두 여인은, 두 어머니는 각자 이제 죽은 아이가 아니라, 네, 지금 한 아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 어머니가 들고 있는 이 아이는 사실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저 아이가,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어머니하고 B라는 여인이. 자, 그렇다면 진짜 어머니는 누구냐? 살아있는 저 아이에, 지금 살아있는 아이는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발을 잡힌 채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저 군인이죠. 군인의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칼을 들고 있고, 자, 이 군인에 의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처해 있는 건데, 자, 이 아이가. 자,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울부짖고 있는 두 A, B, 두 여인 중에. 자, 누구의 말이 또 옳은가? 자, 이 판결은 근데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이 재판이지만 3000년도 더 된 재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재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있는 것이죠. 이 재판은. 자, 판결은 어떻게 났냐 하면은 예를 들면 A하고 B를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얘기해 봅시다. A라는 어머니는 저 아이는 내 아이가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B, 그럴 때, 이제 그 솔로몬이 어떤 저거를 제시했냐면 하나에, 그러면 지금 죽은 아이든 산 아이든 지금 내가 볼 때, 각자 다 주장하기를 죽은 아이가 아니라 다 산 아이만이 자기 아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공평하게, 죽은 아이든 살아있는, 특히 살아있는 아이를 그러면 반을 나눕시다. 반을 정확히 나눠서 A와 B에게 각자 반을 나눠줍시다. 자, 이렇게 일단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A라는 어머니는 예를 들면 좋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아이를 반으로 내가 반씩 공평하게 그럼 나눕시다.
그래서 나도 반을 갖고 B도 반을 갖는 것을 나는 찬성합니다라고 A라는 어머니가 주장을 했고, B라는 이제 어머니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나는 A라는 어머니에게 저 살아있는 아이를 다 양육하도록 주시고 나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고민을 한 끝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죠? 양보를 하겠다고 하는 저 여인에게 저 살아있는 아이를 주고 오히려 반씩 나눠 갖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하고 반씩 나눠 갖기로 하겠다고 하는 저 A라는 여인에게서 그 아이를 빼앗아서 저 B라는 여인에게 주고 그 A라는 여인을 옥에 가둬라. 그래서 저 아이의 진정한 엄마는 B라는 여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일화, 이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판단의 기준이, 정의로운 판단의 이 기준이 무엇일까? 자, 아까 그 프로타고라스하고 제자의 재판이 결론이 안 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준을 뭐에서 잡았냐면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합리성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각자 형식적으로 타당하고 내용적으로는 사실과 어긋남이 없으니 이것은 둘 다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과학적인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재판에서의 그 정의로운 판단의 기준은 사실은 계산적인 합리성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계산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둘로 나눠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했던 여인은 오히려 거짓말이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고 저 여인에게 이제 양보했던 그 여인에게 오히려 진정한 진실성이 있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이런 결론을 냈다면 이 판단의 기준은 계산적이거나 과학적인 분배 합리성이 아니죠.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결국은 어떤 양심적인, 그죠? 또 타인에 대한 배려, 즉 살아있는 저 아이를 배려하자면 저 아이를 죽이는 경우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진정한 친모라 하더라도 저것은 타인의 인격을 내 주장의 도구, 내 욕심의 도구로 삼는 것에 불과한 거고, 내가 아무리 반을 갖는다 해도 저 아이를 희생하는 것은 안 된다. 저 사람의 인격을 내가 존중한다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것이죠. 그것은 아이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양심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죠. 결국 칸트식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것에 해당하는 그 도덕 원리를 실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양심의 소리이고 이것이 도덕의 원리라면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따른 사람이야말로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정의로운 판단의 또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 재판의 어떤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리성의 두 의미 중에 어떤 것을 중요시했는가 하는 것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잠깐 다시 보자면 우리가 헬레니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최고의 덕은 정의인 것이죠. 플라톤의 경우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했다고 말했죠. 지혜, 용기, 절제가 잘 조화로우면 이제 정의로운 덕이 실현되는데, 문제는 물론 이 최고의 덕이 완성된 덕은 정의지만 이 정의를 이루는 키워드, 핵심적인 요소는 사실 지혜죠. 그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플라톤의 경우도 보면 이데아 세계에도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호수에 비친 그림자. 그러면 이 수라는 것은 사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성이 어떻게 보면 이데아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고 봤다는 점. 그래서 과학기술적인 합리성을 매우 기초적인 기본 토대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다. 아까 우리가 이 헬레나의 아름다움, 배옥 같은 피부와 조각 같은 콧날, 이목구비, 3대, 3대7, 3대4 이런 수학적인 비례에 의한 이 비례적인 아름다움이 오늘날 미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성형외과에서는 그죠? 성형외과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날 그 과학기술 문명의 뿌리에는 이런 헬레니즘적인 과학적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서도 기초에는 이런 과학적인, 비례적인, 수학적인 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프로타고라스의 재판에서 보여준 기준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장 깊은 진리는 가장 깊은 사랑에 의해서만 열린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이제 하이네라고 하는 낭만주의 시대 시인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 낭만주의는 사실
그 헤브라이즘이나 유대 기독교하고 깊은 연관성을 또 갖는 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대. 그래서 근대 이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고중세를 대표하는 철학적인 사상이지만 오늘날 근대에는 또 다시 시대적인 의미에서의 계몽주의, 과학기술주의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낭만주의, 그 과학기술주의인 시대적인 계몽을 비판하면서 칸트가 철학적이고 성찰적인 비판적인 계몽의 개념을 내놨다고 했는데 그것이 낭만주의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또 오늘날 실존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나 실존주의라는 사상은 현대, 근현대 헤브라이즘이나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요소하고도 연결고리를 매우 유사하게 갖는다는 점에서 자유나 평등과 박애라는 이런 근대 프랑스 혁명의 정신도 그렇고 실존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실존 철학자들의 핵심 그 개념이 자유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또 자유나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존 철학에서의 그 가치관일 수 있겠는데 이건 헤브라이즘적인 요소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죠. 낭만주의라든지 낭만주의에서 키워드가 바로 자유이자 또 박애, 사랑이라는 이 테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낭만주의는 또 실존주의의 뿌리가 되는데 실존주의나 낭만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참 또 여러분이 틀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실존주의의 뿌리다라는 것을 놓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이제 설명을 안 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오늘 추가로 이런 보충 설명하자면 헤브라이즘이나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런 철학자의 사상이 그래서 오늘날 근대 낭만주의나 또는 실존주의, 특히 실존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낭만주의 시인의 이 사랑의 중요한성 강조한 시인의 이 사상을 헤브라이즘의 어떤 핵심하고도 연결고리를 갖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헤브라이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어떤 명언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비교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하나의 또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두 사조의 차이를 얘기했죠. 과학적인 어떤 가능성과 양심성을 중요시하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해지는 또 헤브라이즘에서 말해지는 진리나 헬레니즘에서 말해지는 진리가 사실은 어원을 보면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헬레니즘에서 진리는 플라톤에서도 이 책을 보면 메논이나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알레테이아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이고 그 알레테이아란 말은 레테의 부정이고 그러니까 레테라는 것은 사실 망각이거든요. 그래서 망각의 부정은 뭐겠어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회상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회상 또는 기억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원적 의미는 네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진리인 거예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고 있는 내용이 진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제 헤브라이즘이나 그리스도교에서도 진리란 말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봐야 되냐면 우리가 알레테이아라는 그 동일한 말이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의 핏줄에서 나온 그러니까 인간적인 혈통으로 보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알레테이아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도 오늘날 우리가 중국 문화의 영향하에서 우리가 한자를 쓰듯이 동양에서 한자에 해당하는 것이 서양에서는 특히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가 공용어라면은 사실 그 한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리스어였거든요.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가 그 학자들의 언어고 또 모든 아주 고상한 언어로서 많은 사람들의 언어 안에 침투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한자말을 많이 쓰잖아요. 모르면서도 한자말로 된 말들이거든요. 거기가 진리라는 말도 한자고 가치라는 말도 한자고 차이라는 말도 한자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내용이라는 말도 전부 한자입니다. 이게 기억이라는 말도 한자고 합리성 전부 한자죠. 의미 이거 다 용서, 약자, 고향 우리가 양심, 과학, 증명, 정리. 자, 이게 전부 한자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한자말을 직접 쓸 수 있든 없든 여러분의 그 의미 이해 안에는 이 한자어가 거의 태반, 한 7, 80%를 여러분의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동양인의 의식 안에는 한자어가 7, 80%를 지배한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소리 나는 표현이나 글씨만 다를 뿐이지 동양어권에서 한글이라든지 일본어라는 게 글씨만 다르지 일본인들의 의식의 7, 80%를 지배하는 것이 아마 한자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증명, 과학, 양심, 도덕, 용서, 약자, 고향 이거 전부 진리, 가치, 차이 이거 뭐 전부가 한자어거든요. 사실 원래 그걸 여러분이 한글로 표기했다고 해서
한자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한 말의 언어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또 그리스어를 혼용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신약이라고 하죠.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말을 전한, 복음을 전한 이런 내용들, 가스펠을 전한 내용들이 이제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서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의 내용에 신약 바이블의 언어는 전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진리란 다 그리스어, 알레테아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이블에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뭐 하리라,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게 다 알레테아라는 것이죠. 표현이.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좀 길게 되겠는데 어원 때문에, 자, 어원은 알레테아, 즉 그 망각의 부정이라는 말에서 왔고, 그 진리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기억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회상. 자, 그러면 그래서 그 플라톤의 진리관도 우리가 회상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플라톤의 진리 이론이나 인식론을 회상설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는 기억한다라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진리 인식이. 자, 그러면 그 플라톤이 생각하는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 기억의 내용이 뭐냐는 거하고 관계된다면,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자,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내용이 바로 진리라고 한다면, 자, 여기 메논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노예하고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는데, 그 노예에게 소크라테스는 이제 문답법에 의해서 질문만 하거든요. 삼파수를. 그래서 결국 질문만 하고 나서 결국 깨닫게 되는데, 노예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즉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그 빗변이 이게 A고 요 나머지 변들이 B와 C라고 한다면 각을 이루는, 직각을 이루는, 자, A제곱은, 빗변인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게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죠.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것을 노예가 해낸다는 거예요. 수학의 숫자도 모르고 기하학의 기자도 모르던 이 노예에게 소크라테스가 질문만 합니다. 질문만 하면서 이렇게 작대기로 이제 땅바닥에다 그려가면서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과 그 크기가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같다라는 내용을 스스로 증명하고 깨닫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의 성격이 뭐냐면, 그 가치의 성격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것과도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엄밀함과 어떤 정밀함, 그리고 어떤 명료함. 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또 수학적인 증명의 어떤 성격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증명과도 같은 합격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명료성. 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기술 문명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는, 오늘날 아카데믹한 과학 학문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명료함, 정확함, 그죠? 엄격, 엄밀함. 자,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0.0001의 오차도 그 없이 정확성을 추구해 나가는. 자, 이것이 오늘날 컴퓨터와 같은 오늘날의 기술 문명을 낳았다면은 4차 산업혁명까지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헬레니즘에서 추구된 과학기술적인 이런 합리성이야말로 진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것과 가장 그 예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그래서 헬레니즘적인 어떤 진리의 기준, 기억의 내용의 핵심은 이런 이 책에서 보듯이 정확한 이런 과학적 증명 내용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을 대표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말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유명한 명제가 우리가